안녕하세요. 행정법 예비순환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순환 강좌는 기존에 듣던 강좌와 좀 다르게 행정법을 이해하고 느끼고 행정법에 대한 컨셉을 갖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강좌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과목의 개요를 먼저 보시면요. 안 내려가네요. 네. 오늘 강의하실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차례는 과목의 개요에 대해서, 행정법의 과목의 개요, 그 다음에 이번 예비순환 강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서론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하는데, 서론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의 개념, 특징, 유형, 통치행위, 그다음에 행정법의 개념과 분류, 행정법의 기본 원리,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다음에 행정법의 효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존의 학원 강의에서는 행정법의 법원과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효력만 다루고 앞에 세 가지는 잘 안 다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법이라는 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수업용으로 단순히 외워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초속을 쌓아 간다는 점에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기본적인 이론으로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과목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여러분들이 정규강의를 들으시지 않고 학원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법학을 만나실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는 종래의 수험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그 수험적인 지식을 모두 포괄하는 사상과 이념, 개념들을 포함하는 그런 행정법학으로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우신 게 종래 이런 거죠.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것은 뭐 개념이 어쩌고 요건이 어쩌고 해서 이렇게 외우고 또 이렇게 해서 외워야지만 또 유명한 강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이렇게 외운 거에 약점은 뭐가 있겠어요? 공부할 때는 뭔가 알고 시험 볼 때는 외운 것 같은데 시험 지나고 나면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대요. 법학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아는 것 같고 외울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휙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휘발성이 강한 수험으로서의 행정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이념과 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교재가 행정법 개론 제8판이 되겠습니다. 8판 3원사 책을 가지고 오시고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을 강의에서 들으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에 밑줄 치시라고 하는데 밑줄 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외우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넘겨서 보면요. 자, 첫 장은 이제 행정과 행정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 공부하는 데서는 많이 안 다루기도 합니다만 저는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수험가에서나 심지어는 요즘 메인 교과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이해하시면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시험에 안 나오는 쓸데없는 거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법학의 하나의 초석들을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수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은 무엇이냐에 관한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자, 행정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죠. 그러다 보면 행정법은 뭐예요? 행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 대상으로만 하고 있냐? 행정법이 지향해야 될 가치나 이념 내지는 방향 이런 것도 역시 뭐예요? 행정 개념에 걸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연말에 축산행정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쓸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축산행정에 대해서 입법 개정 방안에 이런 걸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산행정 잘 알아야겠죠. 실제로 가축사육업이나 아니면 그 밖에 관련된 축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법학이라는 것은 항상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올바른 입법과 해석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 행정을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행정이 무엇인가, 행정이 그동안 어떻게 논의됐던가를 한번 그 컨셉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행정의 개념이 뭔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행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조직적인 의미의 행정이에요. 조직적인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여러분들 사인 조직과 다르게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 네?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 이 조직은 일반 사인 조직에는 없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스 베버는 관료제라고도 얘기하고요. 폐쇄적인 조직이라고도 얘기하고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단일화된 조직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모티브를 찾은 거죠. 그래서 조직적인 의미의 행정은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의 총체를 말한다고 조직적인 의미의 행정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정을 정의하고 나니까 행정의 행위자는 잘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행정인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번에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이 행하는 행위의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내용을 보자. 그래서 행정 조직, 행정 주체나 기관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행정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정법 사례를 풀어가실 때 보면 이게 행정사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정인지 아닌지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행정 주체 여부를 보죠. 그 다음에 행정 주체가 행하는 행위냐 아니냐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베이스로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행정부가 행하는 것 중에 행정이 아닌 것들이 있더라. 행정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이 행하는 행위의 실질을 보자라는 것이 바로 실질설의 의미고, 실질설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공제설이에요. 그래서 국가행위가 이렇다고 보면 그 중에서 입법과 사법은,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행위고 사법이라는 것은 법을 판단하는 행위니까 두 가지는 쉽게 알 수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나머지를 행정이라고 보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공제설의 입장이고, 이게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인 오토 메이어 이후의 가장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는 권력 분립주의 외에는 설명하는 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이 무엇을 하는지를 좀 더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적극설의 입장에 대해서 행정이 국가와 국민과의 상하관계에 있다, 아니면 국가 임무를 수행하더라, 아니면 뭐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사인과 달리 공익을 실현하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개념론이고요. 그래서 행정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개, 조직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 행정과 연결된다. 특히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은 뭐예요? 국가 목적, 국가 임무를 실현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상하관계에 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행정의 큰 특징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벌써 200년 넘게 많은 학자들이 시도했습니다만 이거다라고 설명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행정의 개념적인 특징으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라는 밑줄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행정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국가행정이다라는 게 협의의 의미고, 다만 이때 국가의 의미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법 배우시면 알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상 사단법이나 넓게 가면 이제 행정 주체한 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데 밑줄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조직적인 의미 행정에서 조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의 중시에서 개념을 정의하면 모든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의 총체라는데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장 넘어가서 보시면 형식적 의미 행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 의미의 행정이 행하는 모든 행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행위라는데 밑줄 치시고, 이런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뭐예요? 실제로 행정부가 행하지만 행정입법이나 행정심판처럼 사법적인 기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있어서 실질서를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서는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더라. 행위의 내용에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그 다음에 일 개념 밑에 보면 옆에 중간에 행위의 내용 고드셔 돼 있죠. 거기에 밑줄 치시거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소극설의 경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작용, 전체 국가 활동에서 입법,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활동이 나는데 밑줄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적극설의 경우에는 뭐예요? 학설을 다 개개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국가, 국가 목적, 공익, 법들서 같은 중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7페이지에 홀스토프가 얘기하죠. 행정은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단지 이거다라고 묘사할 수만 있다. 그래서 행정의 개념론은 이제 포기되었다는데 밑줄 하나 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독일의 행정법 학자들은 그 행정의 개념의 폭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근거에서 행정사무의 수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활동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독일의 이제 일반적 학설인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많이 소개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아실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특징에서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적극설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시 그대로 특징을 넘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행정의 특징은 행위자가 보니까 행정 주체, 조직적인 의미에서 행정에서 말했던 행정 주체가 행위하더라. 그래서 국가가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아니면 뭐 한국전력공사가 하든지 이렇게 보면 주로 행정 주체가 하더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법에 있는 대로 움직이더라.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행동하시고 자유롭게 떠드시지만 뭐예요? 국가는 항상 법의 근거에서만 움직이더라. 그래서 법 집행작용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국가라는 것은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 남북대화도 하고 뭐 북미대화도 하고 아니면 국가가 4차 혁명시대로 가니까 그걸 대비하기도 하고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특징은 행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허가를 신청하고 그러면 뭐예요? 특정인이 신청한 영업허가에 대해서 특정인이 신청한 영업허가에 대해서 국가가 영업허가를 발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 했다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이다. 그래서 개별적, 나중에 행정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개별적, 구체적인 활동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사회 형성적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4차 혁명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지만 더 이상 전자, 화공, 기계 같은 전화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없으니까 4차 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의 개념론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념은 조직적, 형식적, 실질적 의미로 나눠지더라. 그 다음에 행정의 특징은 마찬가지로 적서에서 보신 것처럼 행정 주체가 하고 법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 구체적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 형성적, 사회 공동체로 해서 형성적 활동을 한다라고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유형은 뭐가 있냐? 가끔 가다가 사례를 풀거나 실제 시험을 가보시면 어떤 경우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 경찰 행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왜 모르시냐? 이걸 모르시니까 그래요. 앞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도 안 가르치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례 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문제를 푸는 데 대한 행정법에 대한 컨셉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컨셉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라는 것은 공공의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정활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셨죠? 경찰을 활동한다든가 교통경찰을 한다든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국가활동한다든가 국민에게 뭔가 권리금을 제한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질서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질서행정의 많은 부분들은 침해행정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근대 국가가 막 발전해서 근대 국가가 막 발전했어요. 근대 국가라는 게 중세의 그 땅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 이제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국가로 발전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 근대 국가가 발전, 산업혁명이 시작되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있었지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농촌에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도시에 몰려서 사니까 뭐예요? 그 조그만 성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천막을 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이 부족해요.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 60년대, 70년대는 아무 강물이나 먹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먹는 물도 필요해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럼 오수들이 막 쏟아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요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바로 막스 베버가 생각했던 생존 배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의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그 기본적인 수요들을, 기본적인 생활에 생존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연금이나 전기, 수도, 가스를 공급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보면 국가가 주는 행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고요. 이 극부행정이라는 말은 일본말에서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 딘스트 라이스퉁이라는 거, 라이스퉁 폐활동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우리나라 영어식으로 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는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와서는 행정이 뭐예요? 과거에 국가가 급부행정을 했는데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경우, 한전 같은 게 민영화됐죠. 민영화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가스 요금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겠죠.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뭐예요? 사적자치 원칙에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계속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급 같은 걸 규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한테도 규제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저 멀리 섬에 사는 사람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국가가 이렇게 관찰하고 개인 기업들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게 보증행정, 또 교수님들 따라서는 보장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바로 그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뭐 국가가 어떤 국가 목적으로 해서 촉진을 하거나 어떤 산업을 촉진하거나 서비스를 촉진하거나 유도하거나 하는 유도행정이 있고, 뭐 조세행정, 조달행정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교과서 들어가서 보시면, 교과서 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의 특징은 행정 주체가 한다. 즉 행위자의 포커스를 맞추면, 행정에서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은 보면 주로 행정기관이거나 행정주체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이라는 것은 주로 법률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작용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행정이 그럼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이냐? 공익을 실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기업이나 사인 조직과 다르게 사회나 국가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하거나 이런 것처럼 개별적 구체적 조치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래 사회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한 사회 형성도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개념만 크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서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작용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침해행정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침해행정에 밑줄 치고,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급부행정은 국민의 생존 배려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나 이익을 제공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는 행정이다라는 데 밑줄 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국민에게 뭘 주는 거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법의 근거도 없어도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법의 근거를, 보조금 같은 경우는 주냐 마냐는 논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증행정은 과거에 국가가 하던 서비스 행정, 급부행정들이 민영화되면서 그 민영화된 사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지 안 할지, 어떤 품질을 제공할지를 규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규제행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이 이제 통치행입니다. 통치행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 자, 국가 기능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독일법에서는 이제 이게 명확해요. 국가라는 것은 근대 국가 원리에서 법을 만드는,
법 정립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법 정립작용을 하는 입법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을 만든 거를 집행하는, 법 집행을 한다고 그러죠. 법을 집행한다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집행부라고 얘기하고 집행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행정이라고도 얘기하죠. 행정부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든 법이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법 판단작용, 최후의 법 판단작용을 하는 사법부로 이렇게 3등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3등분 된 거에서 이 법 집행 작용을 하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냐면, 자, 일반적인 법 집행 작용 중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행정이 있고요. 일반적 의미의 행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법 집행 작용을 넘어서서 고도의 정치성을 가져가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실 통치행위예요. 물론 통치행위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한 2년 전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통치행위가 헌법 문제가 조그맣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의외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B급이나 C급 정도로 외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가기능에 따라서 국가의 법 집행 작용 중에서 그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제도가 왜 생겨났냐? 16세기 영국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근대국가 초기에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왕이 있었고 왕이 대부분 영국 출신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심지어는 뭐 스웨덴 사람이 와서 왕을 한 경우도 많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토착 지주계층들이 있겠죠. 그래서 토착 지주계층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게 처음에 국민이 만든 의회가 아니라 소위 의회의 시작이 16세기 영국혁명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의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왕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요즘 미니 시리즈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영국의 튜더 왕조나 그 밖에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왕이 마음에 안 들면 토착 주주들은 귀족들 데다가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의회 의원들을 마음대로 징계하거나 제명하거나 이런 처벌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왕 네가 하면 안 된다. 이래서 발전한 게 바로 의회 특권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면책특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왕 입장에서는 그래 의회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럼 일정하게 전쟁을 하거나 외국과 강화조약을 맺고 이런 것들은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권행위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왕의 의회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이런 대권행위와 그 의회 면책특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통치행위 이론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통치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법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중심으로 한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학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학설의 경우는 오늘날의 현대 국가는 법치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법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재판 대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에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법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입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경우는 사법권이라는 것은 권력분립주의에 따라서 각기 국가로부터 권한을 인정받고 있으니까 정치 문제를 사법심사하는 것은 원래 갖고 있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이 3권을 한계를 넘어선다고 봐서 사법심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사법자재설의 입장은 학설은 비슷한데 이거예요. 내지적 한계선은 권력분립주의에 따라서 할 수 없다는 거고 사법자재설은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사법의 정치화돼서 정치 문제에 사법부도 말려들어서 너는 당신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어느 편이냐 이런 문제에 휘둘리니까 아예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죠. 내용은 같지만 약간 하나는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지적 한계설, 내지적 권력
분립설은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법자재설의 입장은 좀 더 적극적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재량행위설은 뭐 국가가 지 맘대로 한다는 거니까 국가 갖고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에서는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나머지 학설들이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통칭에 대해서 판례는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뭐예요? 독재자가 위에서 정부를 잡고 있을 때 사법부가 용감하게 나는 아니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 목숨이 여러 개도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엔 뭐라고 봤냐면, 이런 비상기업의 이런 것을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통칭이가 정치적 행위라는 것의 컨셉을 잡고서 비상기업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니까 뭐예요? 통칭이를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 판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런 통칭이는 법에서 정해진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그 당 부당 여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계엄의 해제 요건을 가진 국회만이 그 부당 여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뿐이고,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비상계엄이 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요건에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나, 아니면 이것이 선포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것은 사법권이 갖고 있는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우리 사법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군사정부 시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계엄이나 긴급조치를 위반으로 걸리던 사람이 군사재판을 받으면 난 군사재판 못 받겠어, 일반재판 받게 해주시오 이러니까 정부에서 통칭이다 이래가지고 재판까지 갔지만 사법부는 우리는 여기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법부는 군사정부 시절에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되니까 뭐예요? 특히 12.12 사건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의 입장을 살짝 바꾸죠. 원래는 이게 정치적 군사적 행위니까 참 사법부가 사법심사할 수 없는데 조건을 달았죠. 뭐라고 달았어요? 지가 한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이라 말은 못하고 앞에 게 맞는데 뒤에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가의 헌법을 어지럽히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확대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12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내란죄 형법상에 해당되니까 이건 사법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이론을 하나 밝혀내는데 이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통칭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만들어낸 새로운 논리 중에 하나는 통칭위를 목적으로, 즉 통칭위를 목적으로 한 요것과 구분되는 부수적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부수행위. 이 부수행위의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통치권자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 이거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할지 안 할지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던 대북 송금 행위, 북한에다가 돈 준 행위는 이거는 실정법상의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법 위반 행위의 경우는 이 통치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별도 행위다. 그래서 부수적 행위 내지는 별도적 행위니까 이 경우는 실정법 위반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헌 목적, 문란 목적의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나 아니면 통칭위의 부수에서 구분할 수 있는 부수행위의 경우는 사법심사를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진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전향적인 판례를 내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기본권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는 사법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안 하고 우리가 자제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법심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헌재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국가는 국가자격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단이나 한계를 갖고 있는데, 특히 통칭의 경우는
누구라도 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는 통치행위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수행위는 통치행위의 부수에서 행해진 행위, 이것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니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면요. 통치행위 개념은 그 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그 국가의 법 집행 작용 중에서 입법, 사법, 일반 행정도 아닌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제외되는 작용이라는데 밑줄을 빡 치시고 그 밑에 이 통치행위의 개념적 특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성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는 주로 뭐예요? 1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국가기관의 행위 중에서 대통령의 행위 중 설명을 칠판에다 할게요. 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하나 있고 뭐가 있어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대장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일반 법에 적용되니까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들의 대부분 통치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게 우리나라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행위는 아니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돼서 통치행위라고 많이 보는 것들의 하나가 뭐예요?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에 관한 조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통치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정설이 있다라는 거죠. 부정설은 법률 문제가 포함되면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긍정설의 입장 중에서 첫 번째 권력분립설 내지는 내재적 한계설은 통치행위라는 것은 사법부가 갖고 있는 내적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법권 한계를 넘어선다는 입장이 되어 있고, 사법자제설의 입장은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지만 정치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제한다고 보는 입장에 밑줄 치시면 되어 있고, 재량행위에서는 국가 최고기관의 재량행위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판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치행위가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판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옛날 판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옛날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은 그 11페이지에 군사독재 시대의 밑으로 내려온 것처럼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는데 밑줄 치시고, 그게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민주정부가 바뀌는 아니야,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그 입장에 따를 경우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 대법원과 헌재가 입장이 나눠지는 대법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상기업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범죄에 포함되는 경우 밑줄 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행위로서 이제 통치행위 외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부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인정한다 하는 밑줄 치시고,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만 사법심사를 인정한다는데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도 나오죠. 대법원 판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례도 굵은 글씨로 써놓고 있으니까 그런 판례를 유심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헌재 판례에 대해서는 다음 장 넘기시면 1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통치행위가 시험 문제 나올 걸 대비해서 그 판례에서 있는 것처럼 사건을 외워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불공고 행위,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는 통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 2년 전, 3년 전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이라크의 파견 결정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도 이거 통치행위 대상이 아니구나. 결론은 이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판례를 중요시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각종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남북회담에 의한 대북송금 사건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의 선포, 국헌불란 목적의 비상계엄의 선포, 그다음에 수조 이전 결정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치행위의 한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일견에서 헌법의 법률이 위반되는 명백한 경우 사법심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 사법심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부수적 행위의 경우는 통치행위의 불가분해 구분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가의 실정법상 정해져 있는 법의 그 승인이나 그 규정 인가를 받지 않고 한 그 대북 송금행위는 위법하다라고 판례도 나와 있고, 이 판례가 되게 중요한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구조와 관련해서 통치행위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그 사법심사를 어떻게 할 거냐? 에 관한 얘기는 여태까지 했고요. 이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에 관해서 조금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정선의 입장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국가배상법상에 있는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법성이죠. 위법성. 위법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통치행위는 뭐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니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손해배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게 바로 부정선의 입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적 긍정선의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에 따라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이 전부 되는 건 아니고, 이 경우도 역시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 되어 있고요. 긍정설의 입장의 경우는 똑같이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긍정설의 입장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이라는 것은 그 항고소송에 말하는 위법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법 자체에 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뭐 위법한지 안 하는지 검토하지 않고 국가배상법 요건 충족만 가지고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견 다르게 보이는데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발견한 판례에 보면 그 통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명확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밑줄 한번 치세요. 자, 국민의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서 법적 의무를 지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판례는 대통령의 국가기능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만 질 뿐이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의 관계에서 민사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015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제 뭐예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학설이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판례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모의고사나 시험에서는 뭐예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실보상의 경우는 뭐 마찬가지죠. 국가가 손실보상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정될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은 이제 행정에 기본적으로 조직과 형식,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행정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가 한다든가 공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미래현실적인 특징이 있다. 행정이라는 것은 크게 질서행정, 급부행정을 크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로 보시는데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에 대한 근거라는 것은 학설들이 부정설도 있지만 주로 내지적 한계설이나 사법자재설이 중심적인 학설을 발전해왔고, 판례는 군사정부 시절과 민정부 시절로 나눠서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뭐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 사법심사할 수 있고, 부수적 행위만 사법심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헌재의 경우는 넓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나왔는데, 이제 최근 판례 입장의 경우는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책임만 지는 거지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이제 행정법에 대한 이념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 몇 가지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컨셉을 잡으시고, 통치행위는 시험에 비록 B급, C급이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념, 인정 근거, 법 규정, 그 다음에 한계에 관한 문제, 관련 판례,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오늘 강의의 이제 내용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